새로운 것이 없다면 하나의 문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청년들이 더 이상 놀라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본주의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지평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다. 가령 대안적 또는 독립적 문화지대들이 자리 잡고 확립되어 있는 곳을 보라. 그곳에서는 반항과 논쟁의 오랜 몸짓들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성공마저도 실패를 의미하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체계가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고깃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시작합니다. 와. 재밌겠다. 정말? 저는 신혜림입니다. 저는 박권일입니다. 저는 은유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네, 오늘의 책 마크 피셔의 자본주의 리얼리즘 12페이지에서 25페이지의 문장 발췌로 시작했습니다. 은유쌤이 책 제일 늦게 읽으셨잖아요. 바빠가지고. 그쵸. 네. 근데 책이 너무 읽다가 울상을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선생님 최초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막 이러면서 봤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리얼리즘은요. 제가 선정한 책이었고요. 어떻게 이 책에 빠지게 되셨나요? 네. 일단 간단히 이 책 소개를 해드리면은 비문학을 네.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서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제독을 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2009년에 출간됐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리시올 플레이타임이라는 출판사에서 2018년에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마크 피셔라는 영국의 문화평론가 겸 철학자가 쓴 책이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청년 세대와 우울감, 무력감을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되게 강력한 문장이 나와요. 많이 인용되고 있고, 우리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게 이제 마크 피셔 본인이 한 말은 아니고 인용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더 풀어 쓴, 이게 몇 페이지짜리 책이죠? 한 130,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23년에 뒤늦게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독을 하게 되었던 책입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일단 좀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책이 네. 말하는 그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쉬운 그 감각을 제가 한창 빠져 있었어요. 그 감각에. 올컨이 이거다. 네네, 이렇게 이 책에 생각했다. 엄청 공감할 만한 그 상황, 제 감각이 좀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와 맞아, 와 맞아 이러면서 막 밑줄을 엄청 그어가면서 사실은 너무 도파민이 팡팡 터졌어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도파민이 와 진짜 취향 특이하십니다. 왜요? 아니 진짜 뭐 공감이 가고 이 복잡한 현실을 명료하게 언어화해주는 좋은 문장들도 많이 있었죠. 날카로운 통찰들. 아주 간단히 책 소개를 했는데 이 네. 책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따 하고 소감 네.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은유쌤처럼 울상으로 읽으셨는지. 그 20자평을 준비해 왔는데 제 20자평이 이거거든요. 영국산 지젝인데 지젝보다 글이 어려운. 이게 20자평입니다. 청출어람인 건가요? 청출어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어렵다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만은 또 아니지 않나요? 부정적 의미죠 여기서는. 네. 네. 그래서 잘 안 읽히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문장 자체가 난해하기도 해요. 이분이 쓴 글들이 K-펑크라는 이제 블로그를 저는 예전에 좀 들락날락 했었는데 영어 문장 자체가 조금 명료하진 않아요. 좀 길고 일단 만년체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많이 인용하는 슬라브의 지젝의 영어는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엄청 쉬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지젝적인 생각을 하는 글인데 지젝이 훨씬 쉬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슬라브의 지젝의 책을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마크 피셔가 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저의 어떤 인상 비평은 뭐랄까 이 책의 시효가 살짝 지난 느낌? 2009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2009년이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이고 그때 이제 신자유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균열이 크게 됐다라고 평가받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신자유주의가 30년 동안 그냥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기세가 등등하던 그 신자유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이거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이제 대중들이 하게 된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였고 그 직후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격변기죠.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구나라고 신자유주의자들조차도 얘기하는 그런 시기여서 그 시기에 딱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인상 깊은 구절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이 프레드릭 제임슨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인데 문예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슨이 한 얘기 이 얘기가 당시 신자유주의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정말로 와닿는 문장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신자유주의도 안 되는 때가 있네? 신자유주의도 이제 약점을 드러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시의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에서 이제 보면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여전히 자본주의 위세가 막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가 자본주의를 때려잡지 않고서는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시효가 좀 지나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찰 있는 문장들이 많은 책이긴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뭔지를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한 문장을 말하면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이상의 대안을 상상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감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크 피셔가 왜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말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리얼리즘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문제적인 현상으로 뭔가 정신 건강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관료주의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특히 좀 짚어내고 그럼 우리는 좀 대안을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뭐 나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네. 네.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패러디하면서 참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 단지 자본주의 리얼리즘 시대를 진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진단을 한 목적에서 뭔가 그 기세, 호기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그 에너지를 쫓아서 읽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시대에는 지금 이미 사라져버린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마크 피셔가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에너지를 뭔가 뿜어대고 싶어하는 그 기운을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서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또 뭔가 그 시대를 진단하는데 다양한 어떤 그 영화나 소설이나 아니면 다른 철학자들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번 씹어내고서 이제 그걸 다시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인사이트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그 시장 스탈린주의라는 개념을 카프카의 성에 비유해서 뭔가 설명을 해낸다거나, 아니면 그 칠드런 오브 맨 그 영화를 통해서 뭔가 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적인 또 시대상을 비유적으로 그려낸다거나, 이런 식의 재능이 기존의 어떤 사상가들한테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유의 어떤 스타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난해했지만 즐겁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문화비평가인 거예요? 네, 문화비평가라고 할 수 있죠. 영화나 책을나 철학자 인용해서 하는 글쓰기는 굉장히 문화비평에
흔한 글쓰기 아닌가요? 그렇죠. 컬처럴 그렇게, 스터디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고 지쟁 역시도 영화를 인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문화 비평 하시는 분들도 영화나 뭐 텍스트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 저도 사실 이 책을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게 풍부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거를 교차해 내면서 자기 해석을 하는 것이 그냥 되게 저한테 되게 명쾌하게 느껴졌거든요. 되게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쓰인 이제 인용된 철학자 대부분의 책을 안 읽었죠. 뭐 라캉, 지젝, 들레자 가타리, 바디우 뭐 그러니까 웬만한 뭐 요즘 철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 텍스트를 좀 그래도 이해하고 나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막 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재밌게 또 읽어지니까 일단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훌륭한 좀 철학 입문서 혹은 해설서로 저에게는 약간 기능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용한 책들을 좀 읽고 싶어졌거든요. 네, 거꾸로. 그래서 사실 그런 철학서들을 읽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책이 좀 어떻게 느껴졌을까도 좀 궁금했었고. 아까 지적보다 어렵다. 네, 네. 근데 바로 이제 뼈 때리는 해설을. 근데 이 말도 좀 저도 막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지젝을 처음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 비슷했거든요. 지젝을 읽으면 헤겔이랑 락강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락강의 뭐 정신 분석이라든지 그런 헤겔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서 철학과를 나왔지만 저는 이제 헤겔에 대해서 학부에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젝의 책이. 와, 이걸 철학을 이렇게까지 재밌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젝이 막 그 썰을 푸는데 이 구라빨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헤겔 뭐 락강 이 얘기도 재밌는데 그 지젝이 또 자주 인용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이게 스릴러, 공포 소설 이런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이야기랑 맞물려 들어가고 이제 영화도 이제 뭐 폴 버호벤 영화라든가 뭐 본인이 잘 인용하는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로보캅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과 엮어서 철학 얘기를 헤겔과 락강을 썰을 푸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지젝의 이 첫 책이었던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전에 썼던 이제 삐딱하게 보기라는 Looking All이라는 이제 책이 더 재밌어요. 그 책은 더욱더 본격적인 영화 평론가의 어떤 시선으로 철학을 하는 책이고 그래서 와 철학책이 이렇게 엔터테인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지젝을 통해서 헤겔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락강도 책을 사서 읽다가 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맞아요. 저는 이렇게 혜림님처럼 아까 이제 그런 거 뭐 우려? 내가 이걸 모르는데도 좋다. 읽고 싶게 만든다라는 지적 자극을 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꼭 다 알아야만 어떤 책을 진입할 수 있고 읽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읽을 수 있는 책 없어요. 이거 읽고 관심이 가네? 그럼 다음에 또 누가 다른 책 읽을 때 뭐 들레주 나오면 여기 또 나오네? 그럼 인제는 읽을 땐가 보다 하고 들레주 책도 사놓게 되고 이게 저는 독서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막 교차하다가 계속 나오는 사람은 언젠간 읽게 되거든요. 예. 사람도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그 시절에 딱 만나서 너무 좋고 하는 그런 인연들이 있듯이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책도 그쵸. 그 시기에 내가 딱 뭔가 어떤 고민과 희한하게 이렇게 맞물려 싱크로가 있고. 되는 제가 딱 그런 책들이 그랬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책은 이제 좀 인연이 되는 책들인 그쵸. 거죠. 근데 여기 언급이 여러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혜림님이 어떤 부분에 제일 꽂히셨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지금 권일쌤 논문도 되게 즐겁게 읽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그건 뭐든지 다 재밌는 상태인가요? 그냥 조증이야? 독서 아니 그게 요청이 아니라 아까 말한 예. 딱 그 철학을 여러 가지랑 막 이렇게 교차해 내면서 좀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일쌤이 논문에서 이렇게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나한테 또 특별히 즐겁냐?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의 어떤 존재의 이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좀 고민하고 혹은 좌절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으로서
권일쌤 논문도 그런 방향성이 느껴져서 같이 길을 걸어가 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도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펼치는 사람들은 공론장을 부활시킨다든지 좀 미디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분도 좀 마크 피셔가 이거 보니까 정규 트랙을 밟은 제도권 학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학자긴 학자인데 그렇게 막 인정받는 거기에서 막 권위를 떨치는 그런 학자보다는 조금 이제 비주류 그리고 막 블로거,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작가가 가진 맥락에서 이 사람이 가진 고민이 좀 이렇게 얽혀 들어갔을 때 더 막 이입을 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 책이 조금 옛날에 쓰였으니까. 다소 옛날 네. 블로그를 그래도 약간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한창 자기가 이제 잘난 블로거였으니까 그렇게 쓴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완전 좀 SNS에서 열심히 해보다가 좌절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 했어요, 혜림님도? 아니요, 블로그가 아니라 예. 그 제가 최소한의 시민에도 사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SNS로 뭔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좀 거창하지만 좀 괜찮은 콘텐츠를 계속 잘 생산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확 꺾여버린 거예요. 잘 만들면 되지라는 좀 자신감에서 이 알고리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다 역시 보니까 이입이 되게 많이 됐어요. 책은 고통스러울 때 읽어야 지켜야깁니다. 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책을 읽죠. 그럼요. 근데 답이 있다. 책 속에 답이 있다. 네. 근데 막 나한테 막 네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들은 이렇게 언어화를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를 되게 단언하면서 그러니까 단호한 언어로 제시를 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약간 대안이 조금 슬프다. 왜냐하면 난 그 이후에 읽었으니까. 그리고 대안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블로그가 대안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희망을 그런 데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슬프다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그러고. 마크 피셔가 네, 마크 피셔가 죽었어요. 너무 일찍 이런 나이에 죽었죠. 네. 그러니까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니까 너무 이 책을 읽고 되게 심란했었어요. 왜 학자들은 자살을 많이 해요, 권일님? 들레즈도 자살했잖아요. 그러게요. 뭐 학자만 자살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문인도. 다, 뭐 문학하는 사람도 자살하고 다 자살을 많이 자살률이 하죠. 높죠. 예, 예. 이 책은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한 다음에 대안을 고민하는 책인데 대안을 직접 제시하진 않고 그러니까 리얼리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얼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랑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규명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본주의를 공기처럼 숨쉬며 살아가는 시대에 자본주의와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객관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진단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말로 그것들의 관계를 먼저 규명을 하고 그 규명 진단은 아주 탁월하게 잘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물음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답은 사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책의 후기, 그 편집자의 후기를 읽어보면 마크 피셔가 이 다음 작품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책은 이제 나오지 못한 상태로 이제 뭐 자살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이제 그 고민은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거죠. 마크 피셔가 하려고 했던 그 대안은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안이 사실 뭐 마크 피셔에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 숨쉬듯이 너무나 자연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계속 좀 설명해 내려고 했던 거고 아까 기세 얘기도 하셨는데 앞부분에 그 해방의 정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방의 정치는 언제나 이 자연적 질서, 이 외양을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불가피하고 너무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성취 가능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가 너무 익숙해서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영화는 많은데 자본주의 종말을 상상하는 영화는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상상해내야 된다. 이거를 엄청 이제 계속 거듭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장을 옛날에 뭐 정말 그 사회과학 책, 마르크스 책 읽고 막 그럴 때 봤던 호기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반에는 반가웠어요. 아 맞아, 이런 이야기를 아직 하는 영국의 블로거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네 근데 반가웠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근데 이 그 호기로움이 단지 어떤 순수한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호기로움이 아니어서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초기 산업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맞섰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그 기세랑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더 이상 자본주의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서 절망 뒤에 나온 희망이어서 이게 좀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그 자본주의랑 막 그 진짜로 자본주의를 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수했던 사람들의 열정하고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진무구하지 않은 정말로 그 절망의 맛을 다 씹어본 사람이 다시 품게 된 희망은 뭔가 색다른 희망을 제시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이 와중에도 이렇게 초토화된 여기서도 우리가 희망을 꿀꿀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좀 다른 종류의 희망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때 나와서다. 약간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읽고 있어서다라고 조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혜림님이 골랐을 때 되게 궁금했던 거는 마크 피셔랑 내가 이제 느끼는 건 되게 좀 비슷해요. 이분은 68년생이고 저는 70년대생이지만 어쨌든 지제액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시대를 읽는 눈도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흐름 바이브가 실시간으로 저는 이제 느껴왔던 세대인데 혜림님은 다른 세대, 전혀 다르게 이제 자본주의 현실이나 자라온 어떤 경험이 다른 사람인데 왜 이 책을 그렇게 좋게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이 이제 좀 미시적으로도 계속 출렁출렁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2000년대 이후만 해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자본주의가 호황이었다 불황이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울증과 조증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책에서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 책에서도 나오죠. 양극성 장애 그걸로 나오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희망과 절망을 이제 오가면서 좌파들 역시도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양극성인 장애를 겪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리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공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세대를 초월한 어떤 보편성이 그런 자본주의 리듬에 따라서 같이 동조되는 그런 맞아요. 현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혜림님한테도 와닿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렇게 크게 시계를 본 건 아니고 정의당이 계속 이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그쵸. 뭐 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 20대 이후에 진보란 사실 굉장히 그 좁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키워드가 이제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이 영석이 되는 위기. 점점 내 주변에 자기가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시기.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더 많은 연봉 뭐 그런 쪽으로 더 이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그럼 내가 여기에 남기로 한 이유 그리고 내 남기로 한 이유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동지가 있는가 했을 때 주변 볼까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삶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근거 같은 거를 좀 찾고 싶었던 그쵸. 걸까요? 사실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찾은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없네? 뭔가가 없네? 희망이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해외의 리뷰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조금 읽었었는데 네. 재밌는 게 약간 혜림님과 비슷한
그 해외 서구의 MZ 세대들 중에 이 책을 좋아하는 세대들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인기가 많았어요. 네. 많이 출간- 팔렸어. 출간 때도 그쵸. 트위터에서 소소하게 핫했대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트위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화제가 되기도 음, 했고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누가 읽을까? 그리고 심지어 20대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물론 뭐 좌파들이었겠지만. 근데 20대들은 이 마크 피셔랑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세대잖아요. 근데 이 20대들은 이때 나름대로 또 절망을 겪은 세대인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네. 근데 이 20대의 절망은 마크 피셔랑은 좀 다른 게 마크 피셔의 절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마크 피셔가 젊은 시절에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 2001년에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반세계화 운동, 그러니까 시애틀 시위로 대표되는 엄청난 이제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도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저도 이제 피 끓는 20대였기 때문에 야 이렇게 다들 저항하면 신자유주의 이거 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웬걸 그거 다 진압되고 그냥 신자유주의는 더 융성해지고 심지어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기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마크 피셔가 느꼈던 절망감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마크 피셔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우울감이나 절망감은 그 2001년의 실패 반세계화 시기가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오는 절망이에요. 근데 마크 피셔가 이 책을 내고 마크 피셔가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에 또 그 열광하고 공감했던 그 세대는 월스트리트 시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새로운 세대의 좌파들이 월스트리트에 모여서 1% 대 99%의 싸움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바꾸자. 맞아. 이제 이대로 불평등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싸웠는데 그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세대가 또 진압당하고 절망하면서 이 책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프리드릭 제임슨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자신의 태제를 처음 발전시켰던 80년대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더 깊고 훨씬 더 만연한 고갈의 느낌,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불모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게 2000년대 초중반의 그 그쵸. 느낌인데 저는 그게 그 20년 후에 읽으면서 훨씬 더 고갈됐다. 근데 저는 2000년 초반에 그 느낌도 알고 그 2008년 이후에 그 느낌도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데 진짜 비슷해요. 그 고향 됐다가 확 떨어질 때 그 어떤 절망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혜림님도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감성이나 그 바이브가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혜림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20대, 30대 동료들을 뭐 수업이나 강연이나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MZ나 젊은 동료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은 측면이 저는 이 정신 건강을 다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이제 어떤 그 문화와 정신을 어떻게 장악하는가, 잠식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정신 건강은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하면서 이렇게 다뤄요. 근데 그동안 뭐 우울증에 관한 책이나 이런 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의 문제로 이런 문화 사회 맥락에서 풀어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엄청 몰입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웠고 특히 막 이런 부분, 그러니까 광범위한 스트레스의 개인화를 수용하는 대신 우리는 물어야 된다. 그토록 많은 사람, 그토록 많은 청년이 아프다는 사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게 되었는가. 뭐 이런 문장과 이런 물음은 굉장히 현재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뭐 이 책을 흥미롭게 읽는다면 어떤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건 네 문제. 뭐 네가 상담받고 무슨 뭐 명상하고 부처님 말씀 읽어서 될 일이 아니야. 재정치화 해야 돼. 이거를 딱 짚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반가웠던 책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시리얼 채널도 원래는 정신 건강을 안 다뤘다가 언제부턴가 다루게 되더니
점점 더 완전 메인 키워드가 됐어요. 아니 다뤄야 돼 지금. 네. 네, 그거를 빼놓고 이 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병들의 모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조회수 많이 나와요. 근데 아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발굴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졌던 우울증에 대한 컨텐츠가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진단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저도 수업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뭐 우울증 치료 받는다, ADHD다, 뭐 공황장애다, 별로 그거에 관한 이야기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그걸 좀 어떻게 좀 뭐랄까 구조적으로 좀 보고 싶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고통받고 이 세상이 남들처럼 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글쓰기를 하러 많이 왔지만 굉장히 좀 징후적으로 전 느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그런 현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됐죠. 뭐 하나 예시를 들자면 2018년에 박선욱 간호사가 이제 태움을 당해가지고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맞아. 있었거든요. 그 뒤로 간호사 이슈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제 좀 여성 혐오적 발언을 많이 하면서 이거 봐라 태움이 문제다 막 하면서 막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어떤 일하는 태도나 개인적인 문제를 여적여 문제 지적을 프레임으로 또 여정겨 여정여 얘기가 프레임으로 간 말이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에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간호사가 감당해야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은 이 시스템에 있었던 것인데 좀 놀랐었던 게 많은 미디어에서 간호사 처우의 문제를 다루고 태움 문제 다루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하고 막 이러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구조가 발생했는지. 그거 결국 자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는 돈이 돼요. 의사는 그치. 진료 보면 돈이 되지. 근데 간호사들은 돈이 안 돼. 간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돈으로 근데 환산이 안 돼. 간호사가 없으면 의사 일 못 하는데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10명을 보든 20명을 보든 어쨌든 간호사가 일을 하고는 있으니까 누군가를 돌보고는 있으니까 간호사의 인력을 그렇게 확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보장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제가 그때 간호사 얘기 딱 하려고 엄청 막 이렇게 기존 그 보도에 대해서 막 찾아봤을 때 속 시원히 이 얘기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매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주변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그 어떤 정신의 문제가 엄청 구조랑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더 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쌓아온 와중에 이런 책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현대 사회가 정신질환을 더 양산한다 이런 진단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마크 피셔는 진단받은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났던 10대 상당수가 우울증적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울증 진단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특징 짓는 것은 무쾌락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얻지 못하는 무능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으로 이루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우울증적 쾌락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이게 좀 독창적인 진단이었던 것 흥미로웠죠.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청소년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우울증 상태가 아니지만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권태와 쾌락의 동시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짚어주는 거 끊임없이 쾌락에 노출되어서 결국 권태로워지는 예. 소소한 쾌락들을 계속 소비한 결과가 전반적인 음울함이다. 이렇게도 뒤에 그래서 이 나오기도 쇼츠와 릴스 시대의 음울함을 미리 예언한 글처럼 읽혔습니다. 네. 책 읽고 나서 좀 이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 했던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피셔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이기도 하고 지적에 대한 저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비판 지점이기도 한데 피셔가 이제 이 책에서 쭉 하는 얘기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뭐 불평등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다.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자연화되어 있고 자본주의를 우리 어쩔 수 없는 자연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인데 마치 그것을 리얼한 현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자본주의의 자연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다. 자의적이다라는 것을 폭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잭도 거의 뭐 수많은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지잭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지잭의 책을 몇 권 읽다 보면 그래서 이 양반 또 똑같은 얘기. 그 레퍼런스만 계속 바뀌어요. 영화랑 뭐 이런 자기가 읽은 소설만 바뀌고 결국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하는 얘기 똑같아.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 양반 또 똑같은 얘기네. 이런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우리가 지금 이 절대적인 현실인 것처럼 느끼는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걸 폭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 후반부에서 이제 이 피셔가 대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루소가 얘기한 일반 의지를 되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소가 그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게 전체 의지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전체 의지는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가 있는 전체 거예요. 의지와 일반 의지가 의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의지는 개인들의 의지의 총합이에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합치면 그냥 산술적으로 합치면 그게 전체 의지인 전체 의지. 거죠. 근데 일반 의지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일반 의지는 그 총합 개인 의지의 총합 전체 의지를 넘어서는 공적인 어떤 의지이고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의지예요. 뭐지? 무오류의 의지.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공동의 선의가 모두 다 합쳐져서 조화롭게 일어난 상태, 이상적인 규범적인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전체 의지가 일종의 현실태라면 일반 의지라는 것은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현실인 거죠.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회계약이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루소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대안으로 루소적인 일반 의지를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일반 의지가 없으면 이걸 이제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잭이 얘기하는 대의랑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대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함께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대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소소한 소확행의 쾌락이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대안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 루소의 일반 의지가 피셔의 말처럼 우리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가 제가 지금 박거질 쌤의 논문을 읽고 있다 보니까 살짝 이해돼요. 일반 의지를 어떻게 뭐라 그럴까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 평등한 세상, 모두가 존엄받는 사회 약간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거가 뭔가 대의가 있어. 딱 있어야 돼. 그 누군가가 그걸 기준을 제시하고 아무튼 뭔가가 있고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 드는 모두 것 같아요. 함께 그걸 추구하는 사회가 좀 이상적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피셔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는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거죠. 지잭이 얘기한 것도 공산주의인 것이고. 맞아요. 이 책 읽고 이 사람 결국 공산주의자였구나.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공산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이 지잭이 말하는 대의도 그거거든요. 지잭은 그리고 이제 신적 폭력이라는 걸 얘기해요. 신적 폭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이를테면 뭐 어떤 논리적인 해법이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폭력이 필요하다. 국가가 생기듯이 그냥 그런 폭력이. 어떤 예.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어떤 폭력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아가거든요. 과연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란 용어를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나요? 저는 이 뒤에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공산주의적인 사고, 뭐
어떤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태를 손쉽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거둔 성공 중에 하나는 비자본주의적인 것들을 전체주의적인 것과 결합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자본주의 싫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이제 논점에 글을 쓴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보다는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이제 선호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대담에 나와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이러면 그거 실패했잖아. 너 그럼 북한에 가. 논의가 뭔가 이렇게 되게 차단되는 느낌인데 자기는 그 언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난 쓰겠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한 용어가 지닌 철학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다. 저는 공산주의라는 말보다 오히려 포스트 자본주의라는 말이 더 공산주의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거는 다음, 필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사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권일님의 그 질문에서 뭔가 천상계에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 일반 의지라는 게 저도 이건 역시 되게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지금 현실은 현실이 약간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이 자연화된 자본주의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은 일부 단계이고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라는 해석도 되거든요. 약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도덕적 비난은 소용없고 지금 상태에 자연스럽지 않음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방식은 조금 더 성의 없음으로 들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엄청 많잖아요. 자연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좌파들이 지금의 상태가 자연스럽지 않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건 97년, 8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야. 원래는 이게 되게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어, 한국에. 그건 되게 어색한 상황이야라는 걸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약간 저는 비슷한 방식의 설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크 피셔도 약간 그런 식의 역사주의적인 부자연스러움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도덕적인 비난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저도 약간 비슷한 공허함 같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건 일단 귀납적인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과거의 역사 그리고 지금 역사 그리고 앞으로 올 역사를 뭔가 그런 그 과거에 대한 귀납 형식으로 미래를 도출해내는 거는 이건 진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공허한 자기들의 어떤 천상계에서 상상해낸 어떤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거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네. 그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은 항상 이 피셔 같은 사람, 지젝 같은 사람, 부르디에 같은 사람 이런 지식인들이란 말이죠.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도 하고 어떤 개념, 멋진 개념을 통해서 너네들은 지금 기만당하고 있다, 속고 있다. 너네들이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리얼리티가 아니야. 여기서 이제 책에 보면은 현실이 두 가지 개념으로 구별되거든요. 하나는 리얼리티고 하나는 더 리얼이거든요. 실제. 더 리얼은 이제 낙강적인 용어죠. 실제라는 거. 실제계, 상징계, 뭐 이렇게 상상계라고 할 때 그 실제라는 것이고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물 자체예요. 칸트적인 그 개념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언어화할 수 없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진짜 리얼하다고 할 때 그 리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리얼리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짜 현실이고 진정한 진짜 최종 현실이라는 것은 더 리얼인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이런 이제 지식인들이 쓴 글들을 보다 보면 지젝이나 피셔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다. 더 리얼이다. 실제가 이렇게 찍고 나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환상을 찍고 실제가 나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너네들이 보는 거는 실제인데 우리 같은 무지몽매한 독자 대중들이 보는 거는 그런 리얼리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식인들의 그런 인식론적인 어떤 특권, 우월성 이런 것들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엘리트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랑 괴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제 이제 박사 논문을 보면서 이제 혜림님이 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제 박사 논문의 문제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매스라고 부르는 무지몽매한 대중들도 현실을 알고 현실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자기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지식인들은 너네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대신 얘기해 줄게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대중들 역시도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구조적인 문제들을 언어화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자꾸만 이론적인 언어로만 얘기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허한 추상적인 얘기가 되고 결국 그것이 커뮤니즘을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실천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 마크 피셔라는 사람을 권일 쌤이 생각하는 정도로의 위치에 놓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조금 남들을 내려다보는 어떤 엘리트 지식인 약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약간 자본주의에 너무 두드려 맞아서 절망하는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죠,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본인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네, 있는 네. 예, 환자이기도 하고 맞아요. 피해자이기도 하죠.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공간에서 위치는 우월한 거죠. 본인의 어떤 인식론적 우월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이 컬처럴 스터디 문화 연구나 이런 문화 비평 그리고 뭐 큰 틀에서는 학자들 전체 지식인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내지 않으면 사실은 커뮤니즘은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 방식, 그러니까 지식인이 대중이 되고 대중이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숙제인 거죠. 이분이 엘리트주의에 갇혀 있다고 하기엔 블로그를 통해서 그쵸. 지적 생산물을 그쵸. 공유했잖아요. 이미 그쵸. 그런 부분은 모르겠네. 이때 당시 영국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파격, 실험 아닌가요? 실험이고 또 학자들은 뭔가 논문지에 그쵸. 발표하고 뭐 그 학술지에 발표하잖아요. 저희 1편에서 아즈마 히로키도 뭐 되게 철학을 엄청 20대 때 뭘 했다가 무슨 좀 서브컬처. 서브컬처에 네, 막 네. 심취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미소녀 게임 뭐 이런 거. 약간 이분은 그런 비슷한 사람은 아닌가요? 이분은 이제 음악 이분도 서브컬처에 음. 글을 많이 썼죠. 이분도 그런 이제 오타쿠적인 네. 사람인 거죠.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약간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노력한 지식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렇게 느꼈어요. 대중과 소통하려고.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그 일반 의지의 강조가 뭔가 위에서 찍어내리는 지적 권위주의라고 보진 않았고, 그러니까 전체 이 시대의 분위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일반 의지를 강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체 의지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했던 것 같아요. 이상적인 일반 의지 말고 실제로 그 일반 사람들에 있는 어떤 인간성의 총합이 전체 의지라고 본다면 그 시대의 전체 의지가 너무 형편없었고 그게 그 전체 의지가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만든 이제 뭔가 그게 된 거죠. 굴러가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냅두면 안 돼. 전체 의지의 실패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반동? 그래서 일반 의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지금 그 권일님의 비판은 이런 사람들의 이상적인 생각들이 현실에 근거가 없다.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도 있고 그 아즈마 히로키가 일반 의지에 대해서 또 쓴 책이 있어요. 일반 의지 2.0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네, 제목이 일반 의지 2.0. 그게 루소의 일반 의지 갖고 와서 쓴 책이에요? 이제 쓴 책이고 한참 소셜 미디어 뜰 때 이제 이분도 업돼가지고 소셜 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참 뽕이 차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아 맞아, 그 사람도 그랬네, 맞아. 네. 그래서 좀 이거랑 겹쳐서 볼 작은 희망이 한때 있었다고요.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뽕이 차가지고 썼는데 진짜 그 아즈마 히로키가 쓴 책 중에 제일 망작이라고 제가 어디다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본인도 부끄러울 거야. 근데 거기서 일반 의지 2.0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아즈마 히로키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인 게 여기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일반 의지가 가진 어떤 지식인의 우월성 이걸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어요. 아즈마 히로키가.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는 이 루서적인 일반 의지가 2.0이 된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정당할 것인가 고민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 되는 거냐. 소셜 미디어에서 미니가 자동으로 총합이 된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거는 지식인들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지식인들이 모아준 게 아니라 대중들이 알아서 여론을 형성을 해서 일반 의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뭐 우월하니 아니니 얘기할 게 아닌 거죠. 그거 그 자체로 대중이라는 것이 일반 의지 2.0의 그 요점이거든요. 그걸 피해 간 거죠. 정당화의 어떤 부담을 피해 가면서 소셜 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 근거로 삼았는데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망상이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분분하고 굉장히 취약한 정당하기 취약한 개념인 건 맞죠. 네. 그럼 마크 피셔가 블로그에 글 쓴 것도 일종의 운동인가요? 운동? 운동이었나? 이 양반도 근데 갈 데 없어서 그냥 네, 거기서 저처럼 쓴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갈 데 없고 독립연구자. 글을 안 쓰면 몸이 아픈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네, 몸이 무소속의 아프니까 그냥, 독립연구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블로그에. 돈을 주든 안 그 권일쌤 주든 쓰는 거죠. 블로그 안 하잖아. 페이스북. 왜 저는 블로그- 페이스북 하죠. 다들 블로그 해본 경험 있으세요? 전 있어요. 저는 진짜요? 했었죠. 이글루스 네. 시절에 했었죠. 나도 아. 이걸로 네. 그때 한참 다 블로그 했죠. 저도 뭐 한 1년 했어요? 네. 방문객 몇 명이었습니까? 아, 저는 짧게 했는데 좀 많았어요. 오, 와 대박. 주식님 블로그 궁금하다. 갑자기. 뭐 했어? 다 뭐해? 다 지웠죠. 비공개하면 되지 왜 정치 지워? 예, 그 시절에 그냥 일기 같이 썼던 건데. 정치 일기. 예, 뭐 그냥 그런 오. 재밌었을 것 같은데. 시사평론가의 그 내가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꿈나무. 은유쌤도 그렇고 주식님도 그렇고 근데 뭐 그 이력이라고 할 시절에는 만한 거 아니고 진짜 몇 달, 1년도 안 됐어요? 혜성같이 나타난 정치 블로거. 와. 이런 느낌. 어디에서 블로그 했어요? 아, 플랫폼은 티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티스토리. 저도 이제 이글로 하다가 그게 티스토리로 티스토리로 갔죠. 우리 다 옮겨갔거든요. 같은 블로그 있었다. 그때 한참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 블로그를. 저는 블로그에 글 써갖고 출간 제안 받아서 오. 책 냈어요. 와. 올드걸 전에. 네, 시집. 아니 그게 블로그예요. 아 진짜요? 그럼 블로그로 데뷔하신 분이네요. 그러네. 블로그로 데뷔한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음. 되게 놀라운 게 제 블로그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시를 막 좋아하는 시를 계속 올렸는데 그러니까 시 좋아하는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편집자도 있었고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또 특유의 그 몇몇 사람들끼리 블로그에서 이제 막 이렇게 아웅다웅 뭐 그지, 이렇게 그지, 그지. 이렇게 아니, 하는 이렇게 그 막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막 소통하고 블로그 친구 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저한테 일을 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 없었으면 작가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보니까 글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우리 잡지에 뭐 연재해달라 이런 제안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예요? 약간 이제 마크 피셔의 네. 몇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살짝씩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블로거. 권일쌤도 아까 말했지만 어디에 딱 이제 소속된 소속되지 않고 독립 연구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약간 아카데미적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면서 그런 약간 오묘한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약간 낭인 기질이 있죠. 피셔도 저도 그렇고. 아, 피셔랑 권일님하고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또 있어요? 뭐요? 피셔도 이 편집자의 후기를 보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크게 그 주류 학계에서 그 뭔가 많이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워낙에 실명 저격을 많이 해서 모두 까기. 영국의 모두 까기.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막걸리. 너무 슬프다 이거 이 얘기는. 주류에 들어가려면 아우 이 그렇죠. 모두 까기 하면 안 됩니다. 주류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모두 가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크 피셔 같이 이렇게 또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저의 뭐 정신건강 그렇게 걱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인들 좀 오래 살고 볼 일인 게 아까 그 아즈마 히로키가
소시적에 자기가 조금 부끄럽게 진단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 맞아. 그쵸, 명예회복의 기회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크 피셔의 그 소시적 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생각밖에 알 수 없다는 게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살아있었으면 지금 살아있었으면 맞아요. 훨씬 더 이걸 발전시켜서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랬을지 약간 궁금한. 저 하나 얘기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 하자면, 그러니까 마크 피셔가 생전에 죽기 직전에 정체성 정치를 되게 비판하다 죽었대요. 막 정체성 블록,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 며칠 전에도 막 쓴 글이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고 뭔가 좌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논지를 펼쳤다는 거죠. 저는 사실 원문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무슨 맥락이에요, 그게? 정체성 정치를. 막- 근데 책에도 맨날 나와요. 맨날 책에도 그 하는 얘기가 얘기 있잖아요. 나옵니다. 네. 네. 그 뭐 좌파들 특히 이제 공산주의 지재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특기 주적이 누구냐? 리버럴들이죠. 미국 민주당 같은 사람, 영국 노동당, 한국도 민주당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 타격 대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정체성 정치인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자본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옹호하게 되는지를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잭도 그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왔고요. 마크 피셔도 이 책에서 드문드문 얘기를 합니다. 그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그 다양성에 대한 주장이 해방을 향하기보다 자본주의에 봉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치. 이 기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어떤 또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지. 그래서 살아 있었다면 마크 피셔가 더 나은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쳤을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한 게 그 결말까지만 보면 사실 정체성 정치를 우리는 사실 껴안고 이게 두 가지 과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건강을 지금 되게 키워드로 들었잖아요, 마크 네. 피셔가. 저는 어느 게 더 중한 원인인지 모를 정도로 정체성에 관한 청년들의 이제 심리적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가 다양성을 훼손받기 때문인 건지 이 두 가지가 계속 나를 계속 때려오니까 더더욱 우울해지는 거 같다고 느껴서 피셔가 지금의 청년들을 더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살아 있었다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정체성 정치의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것 같진 않아서 정확히 어떤 네. 차원에서 네, 비판했는지 그러니까.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권일님 설명 정도의 그냥 그 어떤 목적 지향성 좌파들의 그냥 약간 그 뭐 해일 조개론 이런 정도라면 이제 실망스럽지만 근데 진정성이래. 그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좌파들만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마크 피셔가 그렇게 비판했던 어떤 리버럴의 괴수 같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정체성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는데 교집합이라면 이런 거예요. 정체성 정치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사람의 일부를 전체적인 전체인 것처럼 과장해서 보이게 함으로써 착시가 있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해방될 수 있는 그 진짜 자기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슷한 주장을 좌파 사상가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양쪽의 공격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겹치는 그 정도 지적이라면 생각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나치게 그러니까 정체성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길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제가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 대한 관찰자가 되면서 실제로 나로 살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 저는 타당한 지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단순화시키는 거를 비판하는 건가요? 한 사람을 하나로 환원시키는? 그러니까 뭘 봐도 그러니까 제가 좀 페미니즘에 굉장히 관심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많은 걸 바라봤고 나 자체도 약간 그 안에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거를 살짝 유보한 채로 살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게 정체성 근데 그렇게 시각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정된 정규직 상태고 뭐 여성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였고 사실 내가 그러고 싶어도 안 그럴 수 있는 상태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건 또 좌파들이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약간 관성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노동계급의 동질성을 해친다.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동계급으로서 단결해야 되는데 나는 노동계급이라기보다는 개인데 나는 노동계급이라기보다는 여성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서 막 찢어지는 어떤 분열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 정치다라는 식의 오래된 좌파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정관념 같은 편견 같은 것들이 너무 있고 낡은 관념인데요. 네. 근데 피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지적이랑 비슷한데 이 정체성 정치라는 게 자본주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체성 정치는 결국은 상품의 다양화로 그냥 나타날 뿐이지 소비자의 다양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어떤 비만자들을 위한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정체성의 존중이 필요하다. 비만 뚱뚱한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존중해 줘야 되는데 왜 뚱뚱한 사람들 무시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본주의는 활짝 웃으면서 뚱뚱한 사람들을 위한 XX, 2X, 3X 라지의 옷을 이렇게 잘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이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그 상품성과 정체성 정치가 이제 조응하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소비자의 다양화로만 이어질 뿐이지 그 얘기 여기서 진짜 비판하잖아요. 해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권희 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저는 일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의 폭발력이라는 근데 그런 것을 측면을 말해주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로 중요하죠. 환원시켜서 자본주의라는 건 어쨌든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미세한 차이를 그렇죠. 상품으로 계속 생산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마크 피셔가 이렇게 그러면 뭐 짚어주는 좌파 거는 입장에서는 상품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함을 우리가 커먼이라는 이름으로 커먼즈라는 이름으로 뭔가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리버럴만 그냥 죽어라고 팬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바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피셔가 이 책을 썼던 무렵은 2000년대 후반인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 차원의 정치가 막 이제 그 싹틀 정도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대에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확신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인정 차원의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사상적으로 무르익지 않았고, 그 누구죠? 인정투쟁 쓴 악셀로네트랑 그 프레이저. 그렇죠. 낸시 프레이저가 2012년에 분배냐 인정이냐 이걸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2012년밖에 안 돼요? 그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논쟁을 하거든요. 치열하게. 근데 거기서 보면 2012년 무렵에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어떤 사상가들이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가 대충 이 시점에서 읽혀지는데 지금 마크 피셔가 썼던 2008년 9년 요 시즌에는 그보다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인정 차원의 정치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들만 이제 막 싹튼 상태에서 그런 그 약간 그 초기적인 생각 그 정도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을 너무 정체성 정치의 어떤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는 생각이 그럴 드네요.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피셔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일어나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반동들이 극우나 우파 쪽에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생각이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르크스, 그러니까 이 사람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100% 분배 차원의 정치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인정 차원. 그게 바로 그 낸시 프레이저랑 악셀 호네트 사이의 핵심 쟁점인데 낸시 프레이저는 이게 새롭게 부상하는 이 인정 정치의 차원을 우리가 폭넓게 다시 그 관찰하고 다시 재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악셀 호네트는 약간 마크 피셔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거 옛날에 다 했던 얘기야. 야 흑인 뭐 얘기 뭐 무슨 뭐 인종 얘기 뭐 민족 얘기 예전에 싸워왔던 그게 다 인정 차원의 얘기지. 그게 뭐 그러니까 분배와 인정은 하나야라고 아주 그 별거 아니라고 이제 인정 차원의 문제 제기를 일축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낸시 프레이저는 와 저 개꼰대 말이 안 통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받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호네트는 인정 차원과 분배 차원, 그러니까 뭐 인정은 이를테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분배는 경제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인정이라는 차원으로 다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정 이론으로 다 모든 걸 다 깔때기처럼 모아가지고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악셀 호네트는 하버마스의 직계 제자이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적자인데 이 비판 이론으로서 이제 인정이라는 차원,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세계의 불평등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논쟁을 같이 했던 낸시 프레이저는 인정이라는 문제 있는 거 맞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둘이 섞일 수가 없다. 각자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논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또 이 꼴통 좌파들 있잖아요. 꼴통 좌파들이 나타나가지고 논쟁에 끼어들어가지고 물 흐렸구나. 물 흐리는 이제 발언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너네들 다 틀렸어. 분배 경제 문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인정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하는 좌파들도 있었고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입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주식님은 호네트랑 프레이저가 그 꼴통 좌파들은 잠깐 내치고 그 둘 중에 뭐 그 논쟁을 보니까 어디에 더 마음이 갔어요? 아 저는 되게 그 책을 보면서 처음에 프레이저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개괄을 쫙 하거든요. 이렇다. 그래서 둘 다 그 인정 차원과 분배 차원의 정치가 서로 기원이 다르고 솔루션도 다르다. 뭐 이건 이렇게 뭐 그런 개념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래 뭐 주장하신 말씀. 근데 악셀 호네트가 그걸 개같이 밟아요. 뭔그 꼴패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어디 그 꼴패미가 저 언론 매체 호들갑에 놀아나고 있다. 낸시 너 잘 생각해. 너 지금 되게 창피한 짓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이제 끝났다 이 논쟁. 근데 낸시 프레이저가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악셀 호네트의 그 꼰대적인 그런 경직된 생각을 다시 한번 비틀어서 까는데 그게 또 다 맞는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답이 없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지적으로 치고받는 봐주지 그렇죠. 않고 싸우는 그런 지적 대결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발굴 독서도 해서 다뤄요. 해볼까요? 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도 낸시 프레이저의 입장이 또 바뀌어요. 어. 네, 그 이후에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뭐 같이 한번 봐도. 바뀌어요? 저 그 의견이 바뀌는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어서 이 책 안에서 궁금했던 거 하나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엄청 그 역사의 종언인가 해가지고 조롱을 받았다. 네. 그 당시에 네. 좌파들한테. 근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혹시 수정을 하나요? 나중에 조롱 받고 네, 나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엄밀히 얘기하면 보수주의에 속한 사람이고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걸 써서 엄청나게 유명한 글로벌 지식인이 됐죠. 그래서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건 이제 냉전 시기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완벽한 승리를 이뤘다. 사회주의는 폭망하고 이제는 그래서 역사 자체 이게 최선의 대안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뭐 사회주의와 뭐 그 평등과 자유의 뭐 싸움, 사회주의와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 이런 거는 끝났기 때문에 역사가 끝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전 세계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유명한 지식인이 됐는데 나중에 최근은 아니고 한 2010년대쯤에 낸 책에서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 뭐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후쿠야마를 다시 봤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나 성급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뭔가 네. 꼬지 않고?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변명을 합니다. 막 이런저런 뭐 내가 뭐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그런 막 명쾌한 사과문이 아니고 이런저런 변명을 막 한참 늘어놓은 다음에 내가 그때는 좀 성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지금 다시 이제 역사가 끝나기는커녕 다시 막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자기가 뭔데 역사를 정말 예, 그때는 이제 끝내. 그 친구도 이제 뽕이 차 있었던 거 자본주의에다 뽕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된대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죠. 90년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이 사회주의가 뭐 망한 몰락하고 직후에 94년. 나와요. 그때만 해도 이제 후쿠야마도 젊었고 음. 한참 잘 나가던 학자였고 그랬었죠. 예.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안 했던 거 있어요? 이 우울증 정신질환의 재정치화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좌파.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음. 개개인의 우울함이 아니라. 자본주의 리얼리즘에 도전하고자 하는 좌파에게는 음. 정신질환을 재정치화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픔을 구조해서 볼 줄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좌파에게는 이 재정치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하고 이제 마크 피셔가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니까 이 재정치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이런 물음표가 좀 뜨더라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제 질문이랑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 예. 지젝과 피셔 같은 비판 이론가들, 좌파 이론가들의 저는 막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사람들이 구조의 모순을 몰라서 그거를 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못 깨는 게 아니라 네, 안 깬다고요? 안 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사람들이 이제 뭐 애벌레처럼 키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네오는 거기서 뛰쳐나가고 실제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갇힌 동료들이랑 같이 싸우잖아요. 매트릭스랑. 근데 그 동료 중에 사이퍼라는 동료는 매트릭스에서 계속 있고 싶어하는 동료예요. 자기의 쾌락을 거기서 그냥 환상이지만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왜 이놈들이 그걸 끊고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려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오랑. 네. 저는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 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이 사이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저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판 이론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까?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서 안 바꾸려고 할까?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냉소주의 얘기하면서 키니시즘 얘기하면서 지젝도 매일 하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결국은 지젝도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마지막에 신적 폭력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폭력. 이런 것들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신적인 폭력을 상정하지 않으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고 저는 그것이 지젝의 이론적 항복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셔 역시도 이런 방식의 비판 이론가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궁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대부분이 사이퍼라는 존재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을 때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피셔도 그 말을 저는 반복한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무관심도 아니고 냉소주의도 아니고 반성적 무기력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들은 사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또한 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피셔가 거기서 지적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반성적 무기력 상태가 그냥 현실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태도 자체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적하는 게 어쩌면은 이 책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계속 그 상태로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무기력 상태로 있으면 너네들한테 이런 미래밖에 올 수밖에 없어. 너가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뭐 그 얘기한 예. 그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하되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잖아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에서 스피노자를 얘기한 것이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떤 잘못된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치려면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성이 아니다. 이성은 절대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고. 다른 정념을. 이를테면 어떤 예. 정말 엄청나게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진 어떤 사람한테 너 정신 차려야지. 이제 제정신 차리고 이제 할 거 해야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 차리냐고.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새로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데카르트보다 더 잘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구조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좌파들의 전략이 이런 비판 이론을 반복하고 계몽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는 사실은 좌파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몽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안 바뀌니까.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실천적인 맥락에서 고민을 내려놓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지구의 종말보다 자본주의 종말 상상할 수 없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 답이 맨날 인류가 망해야지. 그거밖에 없는 허무주의적인 결론에 늘 가 있는데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부재도 대안은 없는가? 이거를 이제 출판사에서 뽑은 건지 마크 피셔가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래 이것도 좀 읽어보고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 보자. 그럼 당장 이 고통받고 이 청소년들이 속속들이 그 우울증 통계 속에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념을 만들어내려면 또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재정치화를 하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밀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구조를 바꾸려면 일단 구조를 알아야죠. 네. 구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메커니즘 알아야 되는데 메커니즘을 안다고 해서 구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바뀌지 거. 않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상을 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주체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우울하게 서로 이렇게 우리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고 네. 바꾸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양이 돼야 된다. 우리끼리 좋아서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끼리 뭔가 자가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이퍼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이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현실 인식을 마크 피셔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건 일반 의지죠. 전체 의지는 사이퍼들의 의지인데 사이퍼들의 총합으로는 뭘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퍼들이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저기 천상에 뭔가가 있다고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천상이 의구심이 들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일반 의지라는 게 의심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퍼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럼 자꾸 뭔가 여기 있는 걸 끌어올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슬픔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뭔가 그 대안 단계에서 앞부분에서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실체를 폭로할 때는 엄청 신나고 뜨겁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진짜 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뭔가 의기소침해져요. 누그러지고 그리고 고디딘과의 대화에서는 약간 조디딘인데요. 조디딘 이름이 약해서 고디딘 그분과의 대화에서 조시 보면은 아니고 고시. 약간 되게 그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전복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처럼 보였는데 그 두 사람의 대담에선 갑자기 굉장히 좀 경직되고 꼰대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특히나 오락과 소통과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이거는 금욕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너무 싫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무리한 어떤 금욕적 태도를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방식의 쾌락이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의 쾌락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방식의 뭔가 그런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본주의 밖에서의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은 뭐지? 라는 게 좀 그렇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 감정이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좌파 멜랑콜리라는 말인데 자파벨. 이 좌파 멜랑콜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멜랑콜리한 정서가 있거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다. 세상의 문제는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슬픈 거지. 점점 더 슬퍼지고 슬퍼.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점점 나의 친구들이 없어지고 나의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자살하거나 뭐 알코올 중독으로 죽거나 그러니까 그런 좌파 멜랑콜리적인 감수성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책이긴 해요. 이 책이 후반부로 갈수록.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스피노자를 봐야 된다. 이 스피노자를 되게 아니 계속 책 읽으라고요? 나보고 논문 언급하지 말라면서 왜 자꾸 제 논문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를 네. 에티카. 그러니까 지잭이 이 마크 피셔도 언급하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는 책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그 책이 이 책이랑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은 책이거든요. 지잭 책 중에서 그 책에도 보면 스피노자를 까요 막.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적인 감정이다라는 식으로 까요. 그러면서 헤겔로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헤겔로 돌아가봐야 점점 멜랑콜리에 빠지고 점점 슬퍼질 뿐이다. 아니 그리고 그 두꺼운 책 읽으면 우리 연대도 못해. 계속 혼자 방에 있어야 된다고요. 스피노자를 자꾸 부정하고 헤겔처럼 자꾸 엄숙한 방식으로 뭔가 슬픔에 차서 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헤겔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해서 발굴 독서도 하지만 이렇게 치면 계속 책만 읽어야 돼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술 마셔야 되는데 술도 마셔야 기쁘리 되고 하고 기쁨의 또 정서로 극복을 마지막 해야죠. 이렇게가 뒤풀이 하라 멜랑콜리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 적당히 보고 그쵸. 자꾸 만나고 부딪히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정동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쵸. 네, 너무 책에 에티카 읽으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쵸. 네. 네, 자본주의 리얼리즘 책 잘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 별점 몇 점? 내 별점을 이걸 매기하는데 한 항상 책 읽으면 별점 매겨요? 네, 별점 만맹입니다. 서희과학 책 중에 뭐 괜찮은 책이지. 4개? 별 4개? 아, 4개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3개? 그러니까 뒤에서 약간 많이 좀 깎아먹었어요? 까먹은 느낌이 있어요. 그 대담에서 나는 좀 실망했어. 아, 대담에서 너무 꼰대 마이브 나와서. 네, 네. 네. 저도 좀 뒷부분은 약간 근데 모든 거의 이런 책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대한 그러니까- 쪽에 가면 할 말이 없어져. 사실은. 그러니까 네. 앞부분에서는 되게 신진 어떤 새로운 문화 비평가의 어떤 전복적인 사고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뭔가 다른 종류의 지식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몰입해서 보다가 뒷부분 대안 부분도 뭐 대안이 쉬운 건 아니니까 뭐 대안에서 힘이 빠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 그 대담 부분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이제 약간 그냥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의 바이브가 확 느껴져서 아 결국에 그냥 아니 우리 지금 영업해야 되는데 또 비판으로 이렇게 시간을 아니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질문을 좀 좋게 좀 하라고 분명히 좋은 책이었는데 아니 통찰이 번뜩이는 통찰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난 그 카프카 성과 관료제 비유 여기서 너무 진짜 소름 나도 돋았어요. 카프카족 미로 맞아, 콜센터. 맞아. 어. 콜센터 콜센터 맞아, 카프카족 미로 그런 부분은 진짜 무릎을 쳐. 아 근데 저 예감했어요. 이 책을 영업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예감을 하면서 이 팟캐스트로 특히 뭔가 설명하는 게 영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그냥 저는 그냥 문장을 보는 게 훨씬 좋은 좋았다.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책이 왜 좋았는지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저는 이 책을 카프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이제 이 마크 피셔가 카프카를 전체주의 논평가로 이제 위치 지으면서 끝없는 관료주의적 미로라는 카프카의 연옥 같은 풍경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그 뭐 콜센터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 그러니까 카프카가 세상을 읽어내는 어떤 그런 감각에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을 골라서 읽으면 더 마크 피셔의 이 자본주의 리얼리즘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음. 마크 피셔가 시장 스탈린주의라는 본인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카프카의 성에 나오는 그런 미로를 그 카프카의 주인공 K가 빠졌던 그런 개미지옥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드는데 그게 정말 기발하기도 하고 독창적이고 너무 찰지게 떨어지는 맞아. 비유라서 네. 저도 되게 그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고 아니 소송 아니에요? 성입니다. 소송도 나와. 소송도 그래? 나오고 성도 아, 나와요. 네, 네. 소송은 소송이라고 나오고 성은 성은- 성이라고 언급 안 하는데 K라고 성이라고 네, 해요. K라고 K라고 나오죠? 나오고. 아무튼 그런 상황을 그 콜센터 비유를 그 뭔가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아버지 없는 부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K가 뭔가 닿으려고 했는데 닿을 수 없는 존재. 뭔가 자꾸 지시가 내려오는데 누구로부터 왜 내려오는지 그걸 뭐 전혀 만날 수 없는 존재를 뭔가 시장 스탈린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관료제적인 그런 분위기를 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그거 소름이 이제 돋았습니다. 중심 없는 자본주의 이야기하면서 네.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새로운 관료 체제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또 분석하잖아요. 정신질환과 더불어서 두 개를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그래서 그 부분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자본주의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그런 회의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 마크 피셔처럼 공산주의 뭔가 뭐 어떤 전복적인 세상을 꿈꾸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글이다. 저는 이 책을 제독할 때는 AI가 생겼을 때여서,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막 뭔 말인지 몰라도 막 빠져들면서 읽었고, 두 번째일 때는 인용을 다 찾아봤어요. AI가 설명해준 거 막 보면서 너 이거 진짜 맞아? 하면서 막 이렇게 AI랑 대화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이 마크 피셔가 독창적인 표현을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AI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이게 진짜 피셔의 약간 사고야? 어디서 그냥 좀 비슷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철학자 누구 있어?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의심하면서 막 읽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좀 진짜 재해석해낸 언어들이 꽤 많았고, 약간 권일쌤 글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지금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재창조해내는 면이 조금씩 있잖아요. 권일쌤 책이나 글 보면은. 그런 거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딱 이 언어가 이 상황을 설명한다. 영국의 박건일. 그래서 네. 박건일 선생님 그런 거 취향이신 분 마무리해 네. 주시죠. 초반에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와서 빨리 뭔가 주워 담으십시오. 급히 수습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어색한데, 제가 좋았던 문장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자본주의는 정교한 의례나 상징 수준에서 믿음이 무너진 뒤 남겨진 무엇이다. 이제는 그 폐허와 유물 사이를 터벅터벅 걷는 소비자 구경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문장을 예전에 한번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의례나 상징 같은 것들,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남은 것들은 결국 상품 형식들밖에 없는 것이고 소비자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폐허의 풍경들이 눈에 잡히듯이 그려지는 그런 초반부에 이제 좀 잘 쓴 문장이어서 인상 깊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크 피셔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제가 바라보는 자본주의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그 느끼는 어떤 멜랑콜리의 감정, 우울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슷해서 읽으면서 뭔가 좀 막 재밌다기보다는 좀 괴롭다. 나 자신의 한번 제 지나간 고통을 다시 되짚어보는 느낌이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가지는 독창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잭이 에세이스트적인 철학자라면 마크 피셔는 철학적 에세이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좌파 이론이나 비판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것으로 녹여낸 상태에서 자기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테면 어떤 아카데미 과정을 또 아주 뭐 제대로 밟은 상태가 아니라 블로거로서 계속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 정도의 퀄리티의 글을 계속 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민한 비평가였다. 그래서 읽었을 때 여러 면에서 좀 배울 것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비평서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완벽히 F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더 T 같은 그런 글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울보다는 기쁨을 주는 다른 정서를 다정한 다른 정서를 제공하는 다정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이런 글들을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 과거에 그래서 마크 피셔만큼 제가 잘 쓰지 못하지만 조금 전 다른 방식으로 마크 피셔가 다다랐던 어떤 궁지, 좌파들의 궁지를 좀 돌파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좌파라면은 한번 읽어볼 만하고 그냥 그 별 생각 없이 자본주의 만만세라고 외치는 분들도 자본주의가 왜 리얼리즘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읽기가. 네. 다음 책 예고를 해볼까요? 네. 다음 책은 제가 여러 권을 좀 고민을 하다가 권일쌤 픽. 네, 제 순서죠? 픽입니다. 제가 벌써 이게 4명이 다 돼가지고 한번 다시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타자 1순하고 다시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 신혜림 PD가 추천한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어려운 거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저항과 반발이 심해서 좀 딱딱한 책은 지양해야겠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좀 그래도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회학 서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제 책은 리카 샹셀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이라는 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이 이제 지속 불가능한으로 시작하는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많은데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도 있고 뭐 지속 불가능 땡땡 뭐 이런 시리즈들이 많은데요. 지속 불가능으로 시작되는 제목 중에서는 좀 그나마 발굴이 덜 된 책? 그런데 책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책은 되게 잘 쓴 책이고 쉽기도 하고 쉬우면서도 굉장히 알차고 잘 정리된 책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도 마음에 들어요. 제목이요? 네.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네, 그래서, 불평등 타파합시다. 네, 불평등과 환경, 기후 위기를 같이 얘기하는 책입니다. 드디어 읽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